구독자 여러분, 만약 군대에 간 내 딸이 성추행당한 후배를 지켜주려다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린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양들은 순순히 털을 깎여야지. 세상에 이런 악마가 또 있을까요? 자신의 부하 여군들을 장난감처럼 유린하며 이렇게 속삭인 뻔뻔한 소령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권력 앞에 침묵할 때 백도 없고 무시만 당하던 한 여군 대위가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빛나는 훈장이 아닌 국가 반역자라는 오명의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상대로 짓밟힌 후배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을까요? 눈물과 분노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박서연. 그녀의 손에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완성한 작전 계획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빳빳한 종이의 감촉과 은은한 잉크 냄새 속에는 그녀의 땀과 열정,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의 세세한 각주와 도표 하나하나에 그녀의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이것만 제출하면 이번만큼은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오롯이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눈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경쟁자인 최수진 대위가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계획안을 거칠게 빼앗아 들더니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대위님 또 밤새워서 소설 쓰셨나봐. 최수진의 목소리에는 독사의 혀 같은 교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안의 첫 장을 잡고는 마치 보란 듯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쫙 하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서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서연의 밤들이, 그녀의 노력이 무참하게 조각나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최수진은 아무렇게나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라도 되는 양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다려진 군복의 매무새를 만지며 승리자의 미소를 입가에 걸었습니다. 박대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여긴 말이야, 너처럼 무식하게 노력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고. 아버님처럼 대형 사고나 치기 전에 그냥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있는 게 어때? 그게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길이야.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인격에 대한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인 불명예 전역한 장군의 딸이라는 주홍 글씨를 일부러 들춰내 후벼 파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본 최수진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왜?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나처럼 좋은 아버지 만나서 태어나지 그랬어. 이게 바로 세상이고 군대라는 조직이야. 서연은 피가 나도록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연한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지독한 모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아찔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최수진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군인이냐고, 내가 내 노력을 뭘 아느냐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은 최수진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터였습니다. 흥분하는 쪽이 지는 것이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이 모든 상황의 최종 결재권자인 마강훈 소령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서연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서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는 최수진의 만행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목에 번쩍이는 값비싼 시계가 유난히 서연의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저 시계만큼이나 차갑고 비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소령은 최수진의 어깨를 보란 듯이 툭툭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대위, 일처리 깔끔하네. 쓸데없는 보고서 보느라 시간 낭비할 뻔했어. 그 한마디는 서연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전쟁터보다 더 지독한 곳이라는 것을. 총성 없는 전쟁터,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줄과 연줄, 그리고 더러운 아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썩어빠진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뻣뻣하게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최수진과 마강훈이 나누는 나직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등에 깊숙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이 겪고 있는 모멸감의 근원이 되는 추악한 비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고급 룸살롱.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방 안은 진한 위스키 향과 매캐한 시가, 연기, 그리고 여인들의 갓산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철규 사단장과 마강훈 소령, 그리고 최수진 대위의 아버지인 최 장군이 최고급 안주를 앞에 두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색용 무늬 벽지와 저속한 그림들, 그들 주변을 맴돌며 술을 따르는 젊은 여성들의 과도한 웃음소리가 그들의 추악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철규 사단장이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나저나 박 장군 그 양반 딸내미 말이야. 박서연이라던가 아직도 우리 부대에 남아있더군. 꽤나 눈에 가시 같아. 아비나 딸이나 쓸데없이 뻣뻣하기는. 그의 말에 마강훈 소령은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굽실거리며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사단장님, 그런 하찮은 것은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아주 철저하게 숨도 못 쉬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딴 생각 못하도록 싹부터 잘라버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는 이철규 사단장을 향해 아부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도 최 대위가 아주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박서연이가 밤새워 쓴 보고서 나부랭이를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더군요. 아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말에 최 장군이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수진이가 뭘 좀 아는군. 다 사단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로 사단장님 라인을 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번 소령 진급건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강훈이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진급 서류는 제가 다 알아서 보기 좋게 꾸며놓았습니다. 박서연이 것은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았으니 경쟁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 젊은 군인의 운명을 마치 장기판의 졸 하나를 치우듯 가볍게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피와 땀은 그들의 더러운 뒷거래 앞에서 한낱 웃음거리, 술안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철규는 와인잔을 비우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애비의 그 딸이라더니 박 장군 그 친구도 현실 감각 없이 정의 타령만 하다가 결국 내 손에 그렇게 가지 않았나? 딸내미도 똑같은 길을 걷게 해야지. 그래야 순리가 아니겠어? 그들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진급 누락이 확정된 날 서연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명의 저녁 후 한때 별을 꿈꾸던 장군이었던 아버지는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고 독한 술에만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술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집안은 온통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와 빈 술병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너진 마음처럼 집도 함께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침통한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그대로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더냐? 그 썩어 빠진 군대에서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것이냐? 당장 때려치우라고 내가 수백 번은 더 말했지. 쨍그랑 하고 술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세상을 향한 원망이 뒤섞인 한 맺힌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진 유리 조각들 옆에 뒹구는 낡은 신문 기사 조각 하나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집안을 풍비박산냈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부대 내 총기 사고, 지휘관 책임 문책으로 불명예 전역,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던 사건. 하지만 서연은 그 기사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철규 소령의 증언에 따르면 이철규, 지금의 사단장, 그가 아버지의 직속 부하였으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서연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의심의 불씨가 섬광처럼 번쩍이며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불명예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음 둘 곳 없이 차가운 군 막사안을 헤매던 서연을 부른 것은 부대 내 모든 여군들의 따뜻한 엄마이자 버팀목으로 통하는 김순의 상사였습니다. 그녀는 풀이 죽어있는 서연을 자신의 작은 관사로 이끌었습니다. 김 상사의 방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뜨끈한 김치찌개를 차려주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뭐라도 싸울 힘이 생기는 법이야. 김 상사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위로에 꾹꾹 눌러 참았던 서연의 눈물샘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밥을 입에 떠넣었습니다. 김 상사는 묵묵히 서연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등을 토닥여주던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버텨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악독한 것들이 더 좋아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야 한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데 김 상사의 눈빛에는 단순한 위로나 동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짙은 그림자,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주 오랫동안 삭혀온 듯한 분노의 불꽃이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서연과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등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것들이 지은 죗값을 다 치르게 될 날이 올 거야. 반드시. 그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해. 알았지? 김 상사의 의미심장한 말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방향을 잃은 서연에게 아주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김 상사가 이 거대한 비밀의 아주 중요한 조각을 쥐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부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갓 임관하여 첫 부임지로 온 오유진 중이었습니다. 아직 다림질한 각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군복 때 묻지 않은 새 전투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듯 희망과
이상으로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 눈망울. 서연은 오중이의 모습에서 불과 몇 년 전 처음 군인이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맑은 열정을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닳고 닳아버린 자신의 마음을 잠시 잊고 오중이에게 다가가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중이, 부임 축하해. 힘들고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 하지만 그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마강훈 소령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연약하고 순진한 양을 발견한 듯 노골적이고 음흉하게 오중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곧 새로운 사냥감을 찾았다는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고는 본능적으로 오중이의 앞을 살짝 가로막았습니다. 저 더러운 시선으로부터, 저 악마의 소나기로부터 어떻게든 저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때 최수진 대위가 서연의 옆으로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머, 박 대위. 새로운 후배 챙기는 모습이 아주 끔찍하네. 내 앞가림이나 잘하지 그래. 하긴 너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의욕만 넘칠 때가 있었지. 안 그런가?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가며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후배라고. 어디 한번 지켜봐. 저 아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서연은 최수진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나처럼 상처받고 꺾이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저항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야간 독도법 훈련이 잡혔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낡은 지도 한 장과 나침반의 의지의 산속의 목표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전 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마강훈 소령은 아주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편성을 조작했습니다. 원래 서연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던 오유진 중위를 억지로 자신의 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오중이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겠어. 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그 속내를 아는 서연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최수진 대위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다른 좌표가 적힌 쪽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박 대위, 훈련 계획이 방금 긴급히 변경됐어. 넌 이쪽 코스로 가야 해. 상부의 직접 지시사항이야. 너무나도 태어난 그녀의 연기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최수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마 소령님께 여쭤보든가. 아, 지금 바쁘셔서 안 되겠네. 어서 움직이는 게 좋을걸? 명령 불복종으로 찍히고 싶지 않으면.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좌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이 오유진 중위는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마강훈 소령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사방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그 소리들은 오중이의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마 소령은 그런 오중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중이, 너무 무서워할 거 없어. 이 부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알아? 바로 내 옆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우리 유진이 끝까지 잘 지켜줄게. 그의 입에서 나온 우리 유진이라는 소름 끼치는 호칭과 그의 손이 어깨를 넘어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감촉에
오중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깊은 밤 부대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마강훈 소령은 오유진 중위에게 훈련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이 있으니 자신의 관사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었기에 오중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관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중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사 안은 술 냄새로 진동했고 마 소령은 이미 술에 취해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중이 왔어? 이리 와서 앉아. 군 생활 편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지 않나? 그러려면 말이야 줄을 잘 서야지. 내가 바로 그 로켓을 태워줄 수 있는 줄이야. 그는 오중이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며 그녀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중이가 겁에 질려 저항하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친절한 선배에서 추악한 악마로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좋게 말할 때 가만히 있어. 너 하나 군 생활 망쳐버리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그는 오중이를 힘으로 짓누르며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훈련 도중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서연은 미친 듯이 부대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의 거짓말, 그리고 사라진 오중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소만이 떠올랐습니다. 마강훈의 관사. 서연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마침내 그의 관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서연이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억눌리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오중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비웃는 마강훈의 역겨운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가 저 악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한밤중에 상관의 관사문을 부수고 침입한다?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 군인의 명예는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과 분노 사이에서 서연은 미칠 것 같은 고뇌에 휩싸였습니다. 손은 문고리를 향해 뻗어 있었지만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몇 초의 망설임,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게 될 이 지옥 같은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서연의 눈은 퀭했고 오유진 중위는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모든 것을 알았음을 직감한 마강훈 소령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어제와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거미줄이 쳐진 거미의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 소령은 놀랍게도 서연의 소령 진급 추천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대위, 어서 앉게. 어젯밤 일 때문에 심란한가? 그는 뻔뻔하게도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중이는 아직 군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좀 놀란 것뿐이야. 내가 잘 타일러서 휴가 보냈으니 걱정 말라고. 별일 아니야. 서연이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자 그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질겁하며 피하자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추천서를 그녀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박서연 대위,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고 자네 실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지? 자네는 그냥 대위로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내가 힘 좀 써주면
남들보다 몇 년은 빨리 별을 달 수 있어. 그는 서연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리며 악마의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오중이 일,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 주게. 자네만 입 다물어주면 내가 이번 진급심사에서 최대위 대신 자네를 1순위로 강력하게 추천하지. 그의 유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버님 일 말이야. 참 안타깝게 됐지. 내가 듣기로는 그때 그 사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 그것도 내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지 않나? 이철규 사단장님. 그분께 내가 잘 말씀드리면 자네 아버님 명예 회복시키는 거 그거 못할 일도 아니야. 진급과 아버지의 명예 회복. 서연이 군 생활 내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단 2가지였습니다. 마강우는 서연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턱을 손으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해. 박대위.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금 동아줄인지 잘 판단해야지. 어리석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서연의 영혼을 팔라는 소름 끼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강훈 소령이 던진 악마의 제안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명예와 별이 박힌 자신의 미래가 손짓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오유진 중위의 얼굴이 떠올라 심장을 찔렀습니다. 진급,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 그것은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꿈꿔왔던 그녀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현실과 타협하고 눈 한번 딱 감으면 그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의 따위, 이 썩어빠진 조직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수십 번도 더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들이 내민 금 동아줄을 잡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하지만 그럴수록 관사문 앞에서 들려오던 그 억눌린 울음소리가 귓가에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는 순간 자신은 평생을 거울 속에 자신을 경멸하며 살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동이 터올 무렵 서연은 길고 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인간이다. 괴물이 되지는 않겠다. 며칠간의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오유진 중위의 모습은 서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총기와 희망으로 빛나던 그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한 텅 빈 동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빳빳하던 군복은 마치 주인을 잃은 옷처럼 헐렁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영혼이 빠져나간 자동인형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오중이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오중이는 서연의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지원서라는 세 글자가 서연의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서연은 다급하게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오중이,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이러지 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싸워서 저들을 벌받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오중이는 죽은 사람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서연은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위님 소용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조차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들은 괴물이고 우리는 그냥 먹잇감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냥 사라져주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절망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관사문 앞에서 망설였던 그 몇 초의 시간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나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오중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역 지원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점고 유능했던 군인의 꿈이 그렇게 힘없이 꺾여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중이의 무너진 모습을 본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심 끝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수진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그녀라도 같은 여군으로서 그리고 한때는 같은 제복을 입고 훈련받았던 동료로서 최소한의 양심한 조각짐은 남아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수진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최수진은 보란듯이 손톱 손질을 하며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박대위 아니야? 여긴 어쩐 일이야? 나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러왔나? 그녀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은 서연의 초라한 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최 대위, 오유진 중위 일 너도 봤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같은 여군끼리 서로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불의를 보고 눈을 감을 수 있어. 제발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증언을 해줘. 너라도 나서준다면 하지만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수진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열해서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연,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뭔데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알아? 같잖아서 정말. 너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꼴 나는 절대 못 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 마강훈 소령님께 가서 싹싹 빌고 사과라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너나 내 아버지나 모두가 살 길이니까. 내가 주는 마지막 충고야. 서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최수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 소령의 편에 서서 이 상황을 철저하게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마 소령에게 서연이 찾아올 것임을 보고하고 그녀를 더욱 공경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한 톨의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결국 서연은 최후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수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찰실에 마강훈 소령의 비위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중이가 겪은 일마 소령이 자신에게 했던 협박과 회유, 그리고 최수진의 방관까지 모든 사실을 육하원 측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비장한 각오로 감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감찰실의 두꺼운 철문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감찰실장은 서연이 내민 서류를 훑어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아무렇게나 책상 위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철규 사단장의 충직한 부하이자 이 거대한 카르텔의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박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느라 시간이 남아도나 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협박이었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상급 장교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고 무고죄에 해당돼. 중징계감이라고. 운 나쁘면 박대위가 군복 벗고 정과자 될 수도 있어. 서연은 거대하고 투명한 침묵의 벽 앞에서 완벽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정의도 진실도 이 견고하고 부패한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감찰실을 나올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것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던 김순의 상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그녀를 다급하게 끌고 갔습니다. 김 상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위, 제정신이야? 내가 왜 그냥 버티라고만 했는지 이제 알겠어?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괴물이 아니라고. 김 상사는 거의 애원하듯이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에 겪었을 끔찍한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유령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 제발 그만둬. 괜히 맞서 싸우려다가는 너만 다쳐. 뼈도 못 추리게 될 거라고. 나처럼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마지막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상사의 절박한 경고와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절망은 서연을 더욱 깊고 어두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가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이 단순한 비리 장교 한 명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연의 예상치 못한 저항과 감찰실 신고는 마강훈 소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는 잠시 이빨을 감추고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놀랍도록 부드럽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전에 그 비열하고 능글맞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인자한 선배라도 된 것처럼 따뜻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박대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내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해 미안하네. 그는 놀랍게도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오유진 중위를 본부 직할의 행정부서로 발령 내주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리고는 서연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의 능력을 이대로 썩히는 건 부대에 큰 손실이야. 마침 아주 중요한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훈련의 한국 측 실무 지휘를 박 대위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그것은 부대의 모든 대위들이 탐내는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될 중요한 보직이었습니다. 마 소령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모두 잊고 훈련 준비에만 집중하게. 자네라면 분명 훌륭하게 해낼 걸세. 이번 훈련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내가 자네 진급은 확실하게 보장하지.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럴듯해서 아주 잠시나마,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그가 정말로 반성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김 상사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저항이 통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지지 않는 경고등이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을 안심시키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함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반짝이는 독이 든 사과를 아주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서연은 며칠 동안 훈련 계획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미줄이 촘촘하게 짜이고 있었습니다. 마강훈과 최수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이철규 사단장은 서연에게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돌이킬 수 없는 혐의를 씌우기로 작당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서연이 관리하는 한미연합훈련의 1급 기밀 계획이 담긴 USB였습니다. 붉은색 보안 꼬리표가 달린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양국군의 민감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 실행은 또다시 최수진이 맡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작전 계획 브리핑을 위해 잠시 회의실로 자리를 비운 순간 최수진은 날렵한 살쾡이처럼 서연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본 뒤 망설임 없이 서연의 책상 서랍을 열고 검은색 USB를 훔쳐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대담하고 능숙했으며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잔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마 소령의 사무실로 달려가 훔친 USB를 건넸습니다. 소령님, 계획대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박서연은 끝입니다. 마 소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대 밖으로 나가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를 이용해 미군 정보부대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감싸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낮고 변조된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정보요. 귀 부대와 함께 진행하는 연합훈련의 기밀 계획이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어. 한국군의 박서연이라는 여자 대위가 거액의 돈을 받고 그 계획을 북측에 넘기려 한다는 확실한 첩보가 있어. 모든 것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한미연합훈련 당일 아침, 훈련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지휘통제실은 긴장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군 측으로부터 훈련 계획 전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긴급 전문이 날아온 것입니다. 지휘통제실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모든 정황 증거는 박서연 대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1급 기밀 USB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과 암호화된 파일이 오고 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그녀의 개인 통장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 1억 원이 입금된 내역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돈은 마 소령이 제3자를 통해 돈 세탁을 거쳐 입금한 것이었죠. 서연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휘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충격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가운데 헌병대장은 서연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대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이적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하고 그녀의 양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에 서연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부서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던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는 최수진과 마 소령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아주 옅지만 분명한 악마와도 같은 회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파놓은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9시 종합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의 1급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역 여군 대위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서연임을 알 수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아버지는 화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맥주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딸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이것도 전부 음모야. 20년 전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놈들이 내 딸까지. 그는 20년 전 자신이 당했던 그날의 끔찍한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절규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그의 눈에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 피는 못 속이네. 나라 팔아먹는 것들은 집안 대대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같은 악의적인 조롱과 저주가 가득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력감과 분노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이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원망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군부대 영창. 한 줄기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는 그곳에 박서연 대위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체념.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에 더 이상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끔찍한 죄책감, 그리고 저들의 교활한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만 번 군복을 벗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교도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 대위, 면회다, 면회.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차마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테고 동료들은 이미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을 텐데.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의 재촉에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탁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곳에는 오유진 중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결의와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중이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저 때문에 대위님이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도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침묵시키기 위한 그들의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대위님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싸우겠습니다. 대위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대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 한마디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서연의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체포 소식은 김순애 상사에게도 거대한 충격과 함께 무거운 결단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갇혀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결국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김 상사는 자신의 관사 가장 깊숙한 곳, 수십 년간 먼지만 쌓인 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의 낡은 자물쇠를 여는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수첩 한 권과 검은색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20대와 평생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의 증거였습니다. 과거 이철규가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던 서연의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하고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그 모든 추악한 과정이 담긴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박 장군 그 친구, 운도 없지. 마침 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터져주다니. 이번 기회에 모든 걸 그 친구 책임으로 돌리고 덮어버리는 거야. 자네는 그냥 내 말대로 증언만 하면 돼. 녹취록에는 젊은 시절 이철규의 교활한 목소리와 그에게 매수된 다른 장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지독한 공포를 이겨내고 이제는 저 악마들을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그녀는 결심한 것입니다. 김 상사는 곧장 서연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폐인처럼 술에 절어 딸의 뉴스만 하염없이 보고 있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김 상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상사는 그의 앞에 낡은 녹음기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20년간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따님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장군님의 명예부터 되찾으셔야 합니다. 20년 전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철규, 그 악마가 장군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그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김 상사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2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20년 묵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서슬퍼런 결의가 뒤섞여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한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늙은 사자가 마침내 깨어나 포효하기 시작하는 분노와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한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구하고 자신의 빼앗긴 명예를 되찾겠다는 서늘한 일념으로 다시 일어선 한 마리의 용맹한 전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기적처럼 작은 변화의 불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유진 중위와 김순애 상사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서연의 아버지는 서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용기와 결의는 그동안 불의를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양심적인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 소령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통신병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사무실 앞 복도 CCTV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원본 영상을 복구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병은 최수진 대위가 사건 당일 서연의 사무실 근처를 의심스럽게 배회했다는 동선 기록과 함께
그녀가 부대 물자를 횡령한 증거 자료들을 몰래 빼내어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공포의 양들의 침묵이 드디어 진실을 향한 양들의 반격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굳건하게 연대하며 반격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첫 번째 목표는 조작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적인 통신병의 결정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오유진 중위와 조력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밤중에 부대의 중앙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윙 하고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수많은 서버들. 그 안에는 박서연 대위의 운명을 바꿀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신병의 안내에 따라 서연의 사무실 앞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통신병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찾았습니다. 보세요. 서연 선배님이 자리를 비우신 정확히 그 3분 동안의 영상 데이터가 통째로 삭제되고 다른 시간대의 영상으로 교묘하게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삭제된 원본 영상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샘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버실의 모든 전원이 나가며 지독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젠장, 그들이 눈치챈 거야. 마강훈과 최수진이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력자들은 이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가방에서 미리 충전해둔 대용량 보조 배터리와 비상 랜턴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비상 전력을 연결하며 다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땀과 긴장 속에서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모니터 화면에 복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재생된 영상. 그 속에는 최수진 대위가 주위를 살피며 서연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손에 작은 USB를 쥔 채 황급히 나오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데 성공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영창에 있는 서연 역시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일부러 교도관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절망에 빠진 연기를 펼쳤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녀의 실감나는 연기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철규 사단장과 마강훈 소령은 서연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고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동안 서연의 아버지는 김순의 상사와 함께 훨씬 더 큰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끔찍한 진실이 담긴 녹취록과 이번 사건의 모든 정황 증거들을 하나의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분을 숨긴 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특별감찰반의 비밀 제보 라인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부대 내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 전체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오유진 중위는 이제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최수진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그녀 자신의 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최수진이 평소 부대의 유류와 각종 비품들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넘겨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최수진을 단둘이 찾아갔습니다. 오중이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겁에 질린 신임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수진에게 증거 자료들을 던지듯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수진 선배님, 지금 선배님이 저지른 군수품 횡령, 절도 내역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민간 법원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최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증거로. 오중이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박서연 대위님의 누명을 벗길 증거, 선배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강훈 소령이 시켰다는 증언, 그리고 선배님이 훔친 USB의 행방. 그것들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그럼 이 서류는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신다면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들고 정식으로 감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이는 최수진의 턱 밑까지 다가가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썩어 빠진 동아줄에 목을 메고 같이 죽을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살 길을 찾을 건지 이제 선택은 선배님 몫입니다. 최수진은 자신의 안위와 부패한 카르텔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여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서연 대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원석 중앙에는 징계위원장인 이철규 사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군대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마강훈 소령을 비롯한 그의 충견들이 배석하여 서연을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서연 대위가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거나 최소한 초췌한 모습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당당함에 이철규와 마강훈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물 밖 주차장의 낡은 승합차 안에서는 국방부 특별감찰팀 소속 요원들이 특수 장비를 통해 회의실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서늘한 공기가 회의실 안팎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철규 사단장이 위험을 가장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속에는 승리자의 여유를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박서연 대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 걸세. 그의 눈빛은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느냐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에 장내가 순간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명백한 유죄인 자들이 그것도 아주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마강훈 소령을 거쳐 이철규 사단장의 두 눈에 똑바로 꽂혔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동료를 겁탈하고 무고한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20년 전의 추악한 진실까지 묻어버리려 한 저 추악한 범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엄청난 힘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폭로가 시작되자 마강훈 소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닥치지 못해. 저 여자가 지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증거도 없이 어딜. 바로 그때 서연의 변호사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복원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최수진 대위가 주위를 살피며 서연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USB를 훔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 자신의 범행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최수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마강훈 소령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극심한 압박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한 최수진이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흐어엉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마강훈 소령님과 그리고 이철규 사단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울음 섞인 폭로는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유진 중위 일도 박 대위님 누명 씌우는 것도 전부 다 저분들이 계획한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녀의 히스테릭한 폭로에 징계위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철규 사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미친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 여자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를 끌어들이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최수진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발악은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예비역 군복 차림의 서연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주름진 손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인 기세로 이철규 사단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철규 장군, 자네는 이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가?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스피커를 통해 2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서연의 아버지를 모함하는 젊은 시절 이철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장군 그 친구, 운도 없지. 이번 기회에 모든 걸 그 친구 책임으로 돌리고 덮어버리는 거야. 그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철규 사단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위험 넘치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악의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철규 사단장이 주저앉는 것을 신호로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던 국방부 특별감찰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철규 사단장과 마강훈 소령을 비롯한 비리 연루자 전원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철규, 마강훈 씨를 직권남용, 성추행, 무고, 증거인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들의 권세는 차가운 쇠고랑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병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과 그 모습을 굳건히 서서 지켜보는 서연 부녀와 김순애 상사 그리고 오유진 중위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 끝에 정의는 더디지만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고 국방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철규와 마강훈을 비롯한 추악한 악의 카르텔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수십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는 재심을 통해 20년 만에 불명예 전역이 무효 처리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명예회복 기념식이 열리던 날 아버지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예비역 장군 정복을 입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별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받았던 그 어떤 훈장보다 바로 내가 나의 가장 큰 명예이자 가장 빛나는 훈장이다. 그 말을 듣는 서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속에 담긴 고통의 세월이 느껴져 그녀는 아버지를 힘껏 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부녀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박서연 대위는 그의 소령 진급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소령 진급식 날, 수많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계급장은 다름 아닌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낸 존경하는 선배 김순의 상사가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원사로 진급한 김 상사는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박소령. 그리고 고맙다. 내 용기 덕분에 나도 수십 년 묵은 빚을 갚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서연의 어깨 위에 달린 무궁화 봉오리 모양의 계급장은 그 어떤 장군의 별보다도 더 밝고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다시 씩씩하고 당당한 군인의 모습으로 복귀하여 복무 중인 오유진 중위가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함께하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령으로 진급한 박서연은 새로 부임한 젊은 여군 후배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그녀는 부드럽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겠다. 대신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곳에 순진한 양은 없다. 우리는 서로의 등이 되어주고 서로의 방패가 되어줄 용맹한 전우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는 후배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라. 여러분의 곁에는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을 듣는 후배 장교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된 박서연 소령의 모습은 부패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의와 희망을 세워나갈 대한민국 군의 밝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